자, 여러분 입지계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출제윤이 이제 27회씩 한번 나왔죠. 그럼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이제 좀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번호는 뭐 알아서 붙이세요. 자, 우선은 입지계수인데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한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라고 하죠. 특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우리가 변수를 입지계수라고 합니다. 자, 입지계수 또는 입지상이라고 하는데 LQ라고 표현하죠. 자, LQ인데 이것은 분모는요.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분모는 전국, 분자는 특정 지역, Z 지역이죠.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분자는 지역이고 분모는 뭐다? 전국, 전국. 자, 전국의 전체 산업, 많죠? 산업은 산업의 고용자 수, 고용 인구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I 산업, 예를 들면 섬유 산업, 전자 산업, 뭐 자동차 산업, 부동산 산업, 뭐 산업은 많겠죠. 이 I 산업의 이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 Z 지역 전체 산업,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우리는 Z 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전국 전체, 우리 표가 주어질 때 또 전국 I 산업, Z 지역 전체, Z 지역 I 산업, 이 표를 주어지면 요걸 가지고 이제 숫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계산한 값이 1보다 컸다.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자, Z 지역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Z 지역이다. 그럼 이 Z 지역에 I 산업에서 생산을 하면은 소비하고 판매한 나머지를 Z 지역 경계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수출할 수 있다. 왜?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뭐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하는 무슨 산업? 그 지역에 기반이 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 하면 대표적으로 뭐 대우가 자동차 산업, 자동차 GM 있잖아요. 그럼 광주, 전라남도 광주는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산업 이런 식으로 기반 산업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으면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전국보다 작으면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 판매하는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무슨 산업? 비기반 부문의 산업이라고. 그러면 여기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요. 요거 뭐 판단하는 거 요걸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계산하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4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이 전자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수는 나타내는 전자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가 몇 개? A 도시, B 도시, C 도시 3개인데 LQ를 계산을 해야겠죠. LQ. 자, 각 도시의 LQ를 계산하는데 여러분은 분모는 좋아요. 분모는 전국이니까. 자, 맨 밑에 표의 전국과 맨 오른쪽 전체 만나는 몇 명? 2,000명. 그러니까 여기 전국 전체는 다 2,000명이에요. 2,000명. 그리고 전국 전자는 얼마? 맨 밑에 전국과 세 번째 전자가 만나는 몇 명? 1,000. 1,000이니까 여기 2분의 1이죠.
그럼 분모는 다 2분의 1이에요. 분모 2분의 1. 전국. 요건 다 똑같지 뭐. 이제 분자만 따지면 돼요. 자, 분자는 A죠? A 도시 전체 두 번째 줄 보세요. A 도시 전체 얼마? 400에서 전자 얼마죠? 100.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150. 자, 50이죠? 분모 분자 50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분모 분자를 50 나눴어요. 자, 아까 우리 펼 때 8과 1을 곱한 내항의 곱은 뭘로? 내항의 곱은 분모로. 2와 3을 곱한 외항의 곱은 분자로. 4분의 3은 0.75. 자, B로 갑니다. 세 번째 줄 갑니다. B 전체 얼마? 500. 전자 250. 요거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니까 1. 자, C로 갑니다. 네 번째 줄. 자, C 도시 전체 1100. 전자 얼마? 600. 공 두 개는 없어지니까 놔두고. 자, 요 두 개 곱하면 얼마죠? 내항의 곱 11. 외항의 곱 26, 12. 요 값은 1보다 커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커요? 입지 개수는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제일 작은 0.75 A 5번 정답. 자, 이렇게 구한대. 구하는 요령은 쉽죠. 분모는 하나 구하면 다 똑같아요. 분모는 하나 구하면 다 똑같지. 여러분 27에는 도시 4개로 냈어. A, B, C, D. 하여튼 분모는 똑같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뭐만 따져보면 돼. 빨리. 분자만 빨리 계산해 보시면 돼. 항상. 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도시 내부 구조. 여러분 작년 시험이 진짜 쉬웠죠. 답 5초도 안 걸렸죠. 네. 자, 우선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성장 이론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 나와요. 누구한테서? 튀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튀넨은 고립국 이론이 나오는데, 튀넨은 이 고립국 이론에서 이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 경작 재배되는 작물을 6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그럼 그 6가지 작물마다 지대가 다 달라요. 그 지대를 우리는 6가지 지대가 나오는데 6가지 경작 재배되는 작물에 우리가 지대 모형이 그 모양이 꼭 동심원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6가지 형태의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나는데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을 요걸 응용을 한 거야. 요걸 응용을 해서 어디에 적용한다?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어디에 적용했다? 도시, 우리는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해서 거의 100년이 지난 1925년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타난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타납니다. 100년 정도 지났는데 이 버제스라는 학자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사회학자니까 뭐를 대상으로 하죠?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 이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가장 오래된 모형이에요. 실증적으로 분석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모형이 바로 버제스 이론. 또 최초니까 시험에 잘 내죠. 자, 버제스는 거기 보면은 중심 업무 지구를 CBD라고 해. Central Business District에서 중심 업무 지구 또는 중심 업무 지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입니다. 핵심이 하나. 자, 도시의 핵심이 지금 하나인데 그 핵심을 봤더니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이야. 자, 이 핵심에서 살다가 밀려나요. 밀려나서 우리는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두 번째 동심원이 뭐다? 점이지대. 요거 벌써 2번 출제했었죠. 점이지대는 두 번째 동심원. 꼭 기억해야 돼. 벌써 2번 출제했습니다. 점이지대는 두 번째 동심원. 세 번째는 공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이 몇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인 위성도시죠. 이게 뭐 다섯 번째. 그래서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우리는 동심원상으로 몇 개로? 다섯 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우리는 확대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접근성도 낮아지고 질병도 외곽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또 범죄 발생도 점점 외곽으로서 적어지는 이런 형상이 나타나요. 외곽으로 갈수록. 자, 그래서 이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한다. 자, 여러분이 도심의 핵심에 살다가 밀려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걸 뭐죠? 들어오는 침입. 그래서 이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인데 거주지가 분화. 도심에 살다가 외곽으로 거주지가 뭐한다? 외곽으로 거주지가 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이 뭐와 더불어서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과 이제 더불어서 거주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 침입이고 그 지역의 원주민과 뭐를 하죠? 경쟁을 하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변화하는 천입. 친입, 경쟁, 천이로 나오죠. 이 용어가 무슨 용어? 생태학적인 용어예요. 친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누구? 버제스의 이론입니다. 버제스.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버제스는요, 미국 하나만에서 시카고,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에 일반화하는 데는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의 도시만 분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그 점을 무시,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나타난 모형이 바로 언제? 우린 1939년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는 시카고 하나만 아니라 미국의 몇 개? 142개 도시에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동심원을 번영한 모형이 나와요. 자, 원을 우리가 변형한 형태의 모형이 나오죠. 누구죠? 호이트.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여러분, 우리 박스 주어졌거든요. 우리 박스, 네모난 박스 주어져서 누구 이론이냐? 그래, 이런 거 잘 내거든요. 19회 시험은 동심원 이론을 처음 냈고, 23회 시험은 또 호이트, 또 박스를 주어지고 누구 이론이냐? 호이트. 그 박스 안에 호이트 이름도 있어. 그럼 여러분 뭐만 찾으면 돼? 답. 박스 안에 호이트가 있어. 그럼 답은? 선형 이론. 그건 너무 쉬워서 또 다른 데 갑니다. 23회 정답 호이트가 박스 안에 있었거든요. 호이트가 주장하는 뭐 답은 선형이지. 작년은요, 또 박스 안에 누구 나온 줄 알았어요? 해리스 울만이 떡서. 그럼 답은? 다 핵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작년에 그렇게 냈어. 그래서 잘 요거 연결시켜야 돼요. 호이트 선형이랑 버제스 동심원이랑. 자, 우선은 변형했잖아요. 이 원을 변형했거든요. 원을. 이게 중심 업무지구 또 핵심이야. 요 두 이론은요, 핵심이 하나입니다. 핵심이 하나인 단핵. 핵심이 하나인 단핵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도시의 핵심은 요 하나인데
이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꼭 무슨 모양?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뜨는 게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동지적인 토지용이 이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뭐를 따라서 교통망,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한다는 것은 교통망. 그럼 25회도 교통망이나 말 떴잖아요.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확대가 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선형. 선형을 우리는 선은 부채꼴 선자고요. 형은 모양의 부채꼴 모양. 선형을 번역하면 부채꼴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요 형태를 우리는 쐐기라고 해요. 쐐기. 쐐기. 예? 그래서 웨지라고 하는데 이 쐐기 형태라고 돼요. 쐐기 형태. 예? 그래서 이 쐐기 형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예, 요게 이 두 지문이 떴다 하면 누구 이론? 호이트 이론. 자, 여러분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지가가 비싸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뭐를 형성한다? 고급 주택지역을 형성하면은 고급 주택지역 좌우는 누가? 중급 주택지역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정반대편에 저급 주택지역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 도심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까이에는 직장을 구하기 쉬운 도심 가까이는 저소득층이 입지를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고,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보시면은 선형 이론의 밑에서 네 번째 117페이지 보시면은 자,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입지 선택 능력이 도시에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호이트. 또 바로 위에 보시면은 도시가 자연적 장애물, 인공적 장애물이 적은의 동그라미. 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장애물 하면은 뭐 산이나 하천, 강, 호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도시가 부정형, 정형적이지 않다. 부정형, 정형적이지 않다. 안일 부자니까 부정형을 띠면서 확장된다는 것으로서 허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자, 118페이지의 비판을 보면은 주거지의 입지 결정과 이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고소득층에 우리는 고급 주택 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뭐다? 불과하다는 그러한 우리의 비판 한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에서 선형 이론을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우리는 도시가 성장되기 때문에 또 무슨 이론이라고 돼요? 축 이론이라고 돼요. 자, 1945년에 나타난 이론이죠. 요게 핵심이 하나인 단핵도시인데 이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창을 하면서 해리스와 누구냐면은 울만,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 핵심 이론. 핵심이 하나가 아니네요. 여러 개네요. 핵심. 자,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핵심의 수도 증가해요. 핵심의 수도 증가고 그러한 복수, 2개 이상의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는 핵심이 하나잖아요. 이 도심이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되면서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나타나. 그래서 현대의 대도시나 신도시에서 설명하기 좋은 이론이 바로 다핵심 이론입니다. 자, 그럼 다핵심 이론이 출제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나와 있죠. 밑에서 118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은 도시가 성장하면 아까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몇 개 흩어져 있는 이산된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죠. 자, 다핵 오른쪽 성립 요인이 나오네요. 네 가지. 자, 작년에 이 네 가지 중에 박스 안에 작년 시험에요. 이 박스 안에 네 개가 나왔거든요. 네 개 중에 세 개가 그 다핵 성립 요인이 세 개가 나오고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해리스 울만이 나왔어요. 그 답은 뭐다? 다핵심 이론이지. 작년에 박스로 출제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29회 시험에 박스로 또 물었고요. 28회도 다핵심 이론이 정답이었어요. 28회도. 28구회가 다 다핵심 이론에서 정답 묻고 있는데 하여튼 다핵심 이론을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어떤 활동은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이 성립해요. 이 지문도 작년에 냈고 또 동종, 여러분 같은 업종의 부동산 활동은 같은 업종이니까 뭐도 상호, 집합 모여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죠? 직접 모이는 거, 직접 지향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입지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작년 시험은요, 요 세 가지를 출제했어요. 박스 안에. 네 번째는 뭐죠? 자, 도심은 어떻게 이래요? 지대가 비싸요. 그래서 도심의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지대가 싼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성립하죠. 뭐가 있다?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다핵을 성립시키는 요인. 출제위원 교재는 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요 세 가지만 출제를 하고 있다.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보면 요거 말고 막 여러 개가 막 나오는데 그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프린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자, 밑줄 그을까요?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의 밑줄. 그건 밑줄 근데 여러분 부도심이 나오면 안 돼요. 핵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심, 부도심 나온 건 다 핵심 이론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동심원 이론은 뭐다?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에 뭔다? 주거를 성정하는 경향이 있겠지. 1번 정답.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한다. 여러분 교통노선 축, 교통망이 나오죠?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 맞는 지문.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요 두 번째 점이지대는 뭐보다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어디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맞고요. 다 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이산된 중심지로 구성되고 있고,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작년은 쉽게 나왔고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새 내용을 다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25회도 3개 다 물었잖아요. 28회도 그렇고. 그래서 3개를 다 묶어서 출제할 수 있다. 지금 푼 문제처럼.
자, 또 여기서 출제를 하는데 지대 이론인데 작년 시험에 출제 학자 몇 명 나왔겠어요? 5명. 자, 또 학자입니다. 학자. 지대는 뭐예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지대입니다. 자, 이 지대인데, 자, 그 지대 이론을 보면은 고전학파 1776년에서 약 1870년,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자, 이 고전학파에서는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합니다. 고전학파에서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 토지는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자,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어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는 사용하여도 우리는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본은 인간의 뭐가?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인 기계, 이게 자본이에요. 그럼 기계는 사용에 따라 뭐가 돼요? 소모가 되죠. 그래서 토지를 자본과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생산한 총 생산물에서 뭐를 뺀다? 총 생산물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여러분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남은 잉여를 뭐라고 본다? 토지.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뭐를? 지대로 준대. 이 잉여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잉여가 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잉여,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는데 왜? 자본, 노동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니까. 그런데 잉여의 성격인데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예?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불로는 뭐죠?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왜?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소득이야. 왜? 자연물인 토지 주는 거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소득. 그래서 지대는 뭘로 간주한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니까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대는 시장에서 우리는 결정되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대는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고전학파의 견해입니다. 고전학파. 자, 고전학파인데 여기에다가 신고전학파가 나와요. 신고전학파는 우리 19세기 후반, 예를 들면은 우리가 1890년대인데 이 19세기 후반부터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1929년 이 사이를 신고전학파의 시대입니다. 네? 자, 신고전학파에서는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전학파는 이걸 구별했는데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는다. 왜냐?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고, 자본도 생산 요소고, 노동도 생산 요소야. 그러면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우리는 뭘 준다? 지대를 지불하는데, 지대는 이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우리는 제공한 대가가 바로 뭐다? 지대야.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생산 과정에 투입되니까 비용이지 뭐. 그래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뭐다? 비용이에요, 비용. 뭐에 대한 비용?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 요소 비용이다. 요소 비용. 요소 비용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신고전학파의 견해. 그래서 여러분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이지만은 신고전학파는 요소 비용, 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고 이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고전학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견해를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요걸 보는데, 자, 그래서 이 내용인데,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우리가 학자가 거기 나오는 누구? 데이비드 리카도. 그 신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면은 알프레드 마샬. 네? 데이비드 리카도. 그래서 여러분 리카도는요 작년도 냈지만 재작년도 냈어. 하여튼 시험에 잘 냅니다. 28구에 2년 연속 출제되고요. 27에는 누구 냈어? 마르크스 절대질에서 출제했었죠. 박스로도. 그것도 쉬웠습니다. 하여튼 리카도는 시험에 학자 5명 낼 때는 꼭 내. 네, 대표적 학자니까. 자, 리카도 하면은 뭐를 물어요? 차액 지대에서. 차액 지대에서. 또 연결시켜야 돼요. 리카도 하면 차액 지대에서. 자, 오늘 숙제 상권 분석 모형 학자의 견해 있죠? 학자 있죠? 그 제목만이라도 학자, 지대이론 학자, 도시 내부 구조이론 학자, 어디 소속됐는지만이라도 소속되는 걸 알아야 뭐 이제 찾아내죠. 차액 지대설인데 영국입니다. 리카도. 고전학파는 영국에서 발전한 겁니다. 그럼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입니다. 영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뭐다? 비옥도. 비옥도. 여러분 토지의 비옥도가 좋으냐 나쁘냐 상당히 중요하죠. 비옥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생산량은 많을 거고 비옥도가 좋으면 생산량은 적겠지. 그걸 여러분이 8회 시험은 요걸로 출제했어요. 질적인 차이로 출제했어요. 비옥도의 차이를 28회는 질적인 차이. 또 말을 바꾸니까 또 많이 틀립니다. 비옥도의 차이다. 그럼 비옥도가 높은 토지냐 비옥도가 낮은 토지냐 상당히 중요한데, 자,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이 많으냐 적으냐, 수확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뭐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뭐죠? 생산성, 간단히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28회 시험은 비옥도의 차이, 질적인 차이가 지대의 차이, 이건 28회 출제했고, 또 비옥도 중요하죠. 작년 시험에는요 비옥도 중요하지 않다 출제인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또 갑니다. 자, 토지의 비옥도가 같다, 동일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다. 그럼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 지대도 동일한데 실제에는 지대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리카도는 설명 못해.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설명 못하느냐?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토지에 서서 위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작년 시험에 뭐 낸 줄 아세요? 작년 시험에 이렇게 됐어. 예? 작년 시험에
니카도는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를 무시했다. 틀렸죠? 장쿠가 출제했어요. 그 기본 개념을 딱 봐야 돼요, 항상. 자, 그리고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둘로 보거든요. 자,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보는데, 자, 이 비옥한 토지. 자, 영국에서 이 농업용 토지인데, 이 비옥한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요.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뭐죠? 희소성. 희소성도 많이 이제 들어봤으니까, 이제 용어가.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이 나타나. 자, 희소성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 요게 토지야. 자, 이 토지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사람을 투입을 해요. 경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사람이 투입이 많아질수록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더 이상 사람을 몇 명 이상 더 이상 투입하면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오히려 줄어요. 왜? 토지는 한정됐기 때문에.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어느 단계를 지나면 줄어들어요. 너무 많이 투입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이 또 작용하고 있다. 예? 수학 체감의 법칙이 우리는 작용하고 있다는 두 가지를 지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원인으로 보고요. 자, 또 니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 줄 아세요? 니카도는 지대를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다? 생산물을 생산한 비용 뺀 생산비를 니카도는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니카도는. 그런데 그럼 니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죠? 우등지.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가 우등지인데, 비옥도가 높은 토지 생산성과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열등지에.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 열등지인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최열등지, 가장 열등지다. 열등지 중에 열등지. 이것을 우리는 한계지라고 해요. 자, 이 한계지는요, 최열등지는 여러분 영국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 이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뭐한다? 가장 낮은 토지. 이 가장 낮은 토지가 바로 한계지죠. 가장 낮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를 해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해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가장 낮다. 그래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걸 기준합니다. 자, 가장 생산성이 가장 낮은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등지의 생산성, 요거 가장 낮잖아요. 낮은 걸 기준해서 요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하자. 그래서 나온 용어가 차액지대야. 자, 되겠죠? 요 두 개 뺀 게 차액. 그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등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니카도가 돼요. 니카도에서 또 시험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뭐 나오냐?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요게 두 개 같아요. 한계지에서 같은 거 빼면 얼마? 제로야.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서 암기하세요. 여기 니카도 이론입니다. 하여튼 니카도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내죠. 자, 또 칼, 막스, 마르크스라고 하죠.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또 뭐죠? 절대 지대설. 여러분 27에는 이렇게 주어있고 또 박스에 또 딱 이렇게 주어졌죠? 주어지고 누구 이론? 마르크스. 이것도 답 5초 안 걸려. 언제 출제해서 이거는 우리가 7에 출제죠. 여러분 또 19회 시험은요, 또 이렇게 박스 주어졌거든요. 박스 주고 누구 이론? 니카도 이론. 또 27회는 또 이렇게 박스 주어주고 누구 이론? 마르크스. 그러면 28, 9회는 학자 견해 나왔으니까 30회도 박스가 나올 수도 있고 학자 5명 견해 나올 수도 있고. 자, 지금 학자 몇 번째? 2번째. 학자 2번째 갑니다. 자,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 관계 없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뭐가 됐어요? 토지는 국공유지가 아니에요. 사유화가 됐어요.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줍니다.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 지대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리 한 개지 또는 한 개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달라 요구하면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한 개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다? 마르크스. 또 시험에 2번 출제해서 한 개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설명하는 학자가 누구? 마르크스. 꼭 기억해야 돼. 20회 시험에도 정답 물었고 또 우리가 4회 시험에도 정답 물은 것 같아. 정답 질문 많이 나옵니다. 요거 2개 비교 잘 해내야 돼요. 지대. 그럼 절대지대 뭐예요? 그럼 여기 아까 차액지대는 설명했잖아요. 차액지대 설명했고,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얻는 수입을 뭐라고 해요? 절대지대예요. 자, 프린트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보시면은 지대 및 지가이론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지대 이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인가 비용이 아닌가의 논쟁의 핵심을 두고 있죠. 좀 아까 고전학파는 뭐죠? 지대는 불로소득, 소득으로 보고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요소 비용으로 본다. 되겠죠? 자, 1번 맞고 2번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면 미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면 미추. 아까 뭐죠?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뭐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뒤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 간주했다.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다. 요소 비용 포인트죠.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따라서 한 개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죠. 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은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서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지대는 뭐를 기준? 한 개지를 기준으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 이 우등지의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차액지대라고 하죠. 맞는 지문이죠. 자,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
자, 지금 우리 학자 딱 몇 명 했어요? 2명 했습니다. 2명. 그래서 121페이지 오시면은 이제 세 번째 취내내 입지교차 지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